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2주 만에 온 거. 2주 만에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지난주 안 나오길 정말 다행이에요. 왜요? 뭐 결선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봤을 텐데. 아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처음 이제 전당대회 시작했을 때는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그때 민심이 한 50% 정도 환산됐으니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자, 그다음에 댓글팀 폭로, 이 폭로 이후에는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개 한 55% 내외, 원희룡 후보가 한 25% 내외, 나경원 후보가 한 15% 내외, 원희룡 후보가 한 5% 내외. 이 정도면 김기현 대표가 될 때 그때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한 약 53%,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한 24%대, 천하람 후보가 14%대, 그다음에 한교안 후보가 8%대인데 그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네거티브 캠페인이 그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하여튼 그 심해지면서 한동훈 그 대세론이 더 세지고, 굳어졌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결선을 안 간다 이렇게까지 확신은 못했고.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저는 마지막에 가면서 뭐 패스트트랙 취소 요청 공방 있고 이러면서 어대한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렇게 안 보셨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선을 뭐 그러니까 내내 저는 가능성이 좀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당원들이 저는 진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저께 그 득표율 발표 장면인데 63%. 예. 그 장면인데 뭐 득표율도 득표율이지만 정말 제가 그 놀랐던 장면은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내내 발표된 건 민심만 발표됐는데 민심은 그 한 60 한 뭐 한 몇 프로입니까? 62%인가 그랬더. 몇 찾아봐 주세요. 63.46. 63. 이렇게 나왔는데 선거인단 62.65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결국 당심이 민심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네요. 이번 전당대회. 그러니까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그 윤 대통령과 친윤이 해왔던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명백히 당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고, 그리고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 노선을 어제부로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이걸 선언한 건데 그 상징적인 장면이 민심을 당심이 따라갔다. 차이가 없이 똑같이 나왔다. 하는 게 저는 어저께 인상적인 장면으로 봅니다. 총평을 짧게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뭡니까? 그건 이제 이대로는 단 하루도 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당원들의 거부권 행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는 단 하루도 더 갈 수 없다. 없다.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서 총선 참패했는데 총선 참패하고도 그대로 가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거를 어저께 얘기를 했고 후보별로 조금 보면 약간 그 네 분의 후보가 정책 승리 기준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1차에 끝내면 정책 승리로 제가 볼 수 있다고 봤고요. 결선을 가면 이미 그건 좀 결선 가도 43%를 넘어가면 이길 거라고 봤지만 그러나 그건 좀 상처를 이미 받는 거고 원희룡 후보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결선까지만 끌고 갔으면 정치적으로 이기는 거고 다음에 적어도 대선 경선에 다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정치 기반을 만든 거 이렇게 보고 나경원 후보는 결선을 가든 안 가든 원희룡 후보를 꺾고 2등을 했으면 정책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윤상현 후보는 원래 그 올림픽 나가서 동메달 따는 분들이 가장 그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메달 못 딸 뻔했는데 땄다 이거죠. 맞아. 은메달 딴 분들이 제일 속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완전히 올림픽에서 동메달 딴 분 같이 컷오프 없이 이분이 지난번에는 컷오프 됐거든요. 컷오프 없이 올라가서 윤상현의 재발견 제일 똑똑하네. 다음엔 한번 윤상현한테 맡겨볼까? 이런 거 얻은 것만으로도 성공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평을 제가 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는 이준석 대표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의 소신 이걸 뭐 하나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얘기하면 최상병 특검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공소취소 얘기까지 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원칙 있는 승리. 원희룡 후보는 2011년에 이어서 또 이번에도 원칙 없는 패배. 그러니까 원대 개혁파인데 그때도 뭐 이상득 주류의 지원을 받아 나갔다가 져서 후회를 많이 했고 그건 책에도 쓰고
뭐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원칙 없는 좀 패배를 한 것 같고 나경원과 윤상현 두 분은 패배했지만 뭐 그냥 원칙 있는 패배 정도 그렇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딱 총평을 각 후보마다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63%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건 그러면 그 떠들썩했던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심 논란 이게 이제 배신자 논란이었죠. 그리고 막판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한동훈 후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한 또 논란 이런 것들은 영향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윤 대통령과 친윤에 대한 반감이 지배한 선거고 그것이 완전히 투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폭로에서 사실은 이제 뒤로 감추고 싶은 메신저들이 정면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또 장해찬 전 최고의 댓글팀 폭로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반감 있는 차에 메신저와 메시지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의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당은 좀 독자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입장은 한동훈 후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는 최상병 특검 찬성이라든가 그게 이제 민심의 그 지지가 높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득표율이 많았다고 생각은 안 되고 뭐 공적 사적인 것도 분리하겠다. 내가 배신하지 않을 거는 뭐 국민이다. 혹은 공소 취소도 내 법무장을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원칙이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다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실수였다고 보지만 실제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데는 도움으로 작용을 한. 패스트트랙 그 발언은 뭐 의도적으로 저는 약간 마지막 발언은 조금 의도적이었다고 봤어요. 마지막 토론에 여기서 했던 토론 있잖아요. 여기서 한 건 마지막은 아니었는데. 마지막은 아닌데 공소 취소 이슈, 뭐 이슈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이슈를 왜 제가 의도적으로 봤냐면 그건 비대위원장 때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때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까지 거슬러 가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거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장해찬 전 최고가 꺼냈던 댓글팀 문제는 저는 레드라인을 넘은 그거는 핵폭탄이고 그러면 나도 핵폭탄이 있다. 사실 법무부 장관 때 그런 뭐 부탁한 분이 나경원 의원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들어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전 읽혔어요. 그래서 그건 뭐 저의 순전한 내피셜입니다.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만 그게 근데 그런 게 아니고는 그렇게 냉정하게 하던 분이 뭐 그거를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토론에 가서는 이제 본인이 그 문제를 좀 심하게 생각했든지 하여튼 사과도 했는데 이게 뭐 개인적 부탁이냐고 얘기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그걸 그 나경원 후보가 무지하게 화가 났잖아요.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까지 했는데도 확인 사살을 그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건 나경원 후보를 향한 것보다는 저는 뭐 다른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 실수로 그냥 욱하고 튀어나온 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꺼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게 한동훈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고 뭐 이번에는 뭐 댓글팀이라든가 공천 문제 몇 개 꺼냈지만 한동훈도 갖고 있는 카드가 있다. 상호 확증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언뜻 내보였던 그런 장면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어쨌든 원칙을 지킨다라는 걸 마지막에 더 강조를 하면서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싶었는데 당원들이 어차피 이번에 분명한 그 거부권 행사,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들 몇 면도 좀 보겠습니다. 득표순으로 장동혁, 김재원, 인효한 그리고 여성목 김민전, 청년목 진종호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한 명 더 있었죠. 박정훈 의원. 근데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근데 거의 뭐 이렇게 예전된 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효한 후보가 워낙 인지도가 높은 분이라 당원 투표에서는 박정훈 후보한테 밀렸지만 뭐 여론조사 높을 거라는 예상이에요. 김민전 후보는 확정돼 있는 거고 장동혁 후보야 뭐 대표적으로 친한파고 뭐 사무총장도 지냈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박정훈이냐 김재원이냐 끝까지 그랬어요. 그거는 네. 김재원 후보도 이 방송 오늘 말고 전에 나왔을 때도 밖에서 저랑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TK 후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분이 뭐 최고위원 전당대회 여러 번 나오셨고 네. 아무래도 박정훈 후보는 뭐 1인 2표제라고는 하지만 여론조사 인지도에서 좀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인지도 싸움이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떨어지고 이뇨한 후보가 딱 그 여론조사 발표할 때 보면 박정훈 후보보다 다운투표에서는 뭐 밀렸어도 뭐 그건 압도하니까 그런 면에서 예상대로 마지막까지 뭐 김재원이야 박정훈이야 요건 좀 있었지만 뭐 대체로 그까지는 예상됐던. 이걸 있잖아요. 약간 지금 어쩔 수 없이 개파가 생겨버렸잖아요. 전당대회 때 러닝메이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기준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절묘해요. 친한계가 장동혁, 진종호, 친윤계가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여기에다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명 더 저 대표가 이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3대 3이 되더라고요. 거기 이제 대표는 한동훈. 이 절묘한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뭐 당원들의 집단지성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최고위원들은 1인 2표니까 세력 판도로 보면 뭐 이런 정도의 그 구성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때 만들어진 겁니다만 이제 최고위원 4명이 그만두게 되면 자동 붕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단 쉽지 않은 그림이 됐으니까 그냥 갈 텐데 다만 이제 그 최고위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그 노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식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 뭐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뭐 연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를 해야 되고 민심에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민심의 반응도를 높여야 된다. 뭐 이걸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선거 때 총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거를 이번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민심을 따라가는 당심들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두 노선의 중심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있으니까 그 충돌 과정이 이제 앞으로 숙제겠죠. 지난번 일타 코너에서 그러셨어요. 권력의 이 구도라는 것이 두 개의 태양이 뜰 수가 없다. 이중 권력 상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막판 될 때까지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 것도 뭐 그런 의미다.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두 개의 태양이 떴습니다. 이중 권력 상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박근혜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때만 해도 뭐 구원투수가 조금 일찍 8회 정도에 올라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반 한 점도 안 돌았는데 지금은 그 반 한 점도 안 돌아서 차기 대권 주자 1위가 대통령과 차별을 선언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금 있는 선택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첫 번째 최선이 대통령과 관계 회복도 하고 그다음에 당 혁신도 성공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차선은 대통령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지만 당 혁신은 성공하는 겁니다. 차악은 대통령과 관계는 회복하지만 당 혁신은 실패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떤 분들이 제가 그걸 신문에 기고를 했더니 아니 최선이 대통령과 그 관계는 회복 안 되고 당 혁신 성공시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인기도 없는데 차별화에 성공도 하고 혁신도 하면 되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막판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 거죠. 차별화에도 성공하고 그 당 혁신도 성공시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변화시키겠다. 이 성공 여부는 뭘로 검증되는 거냐면 내년 4월쯤에 있는 보궐선거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뭐 10월 달에는 뭐 별로 없으니까 내년 4월 달인데 내년 9월에 그만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김종인 비대위는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이김으로써 검증받은 거 아닙니까?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이김으로써 이겨야 되겠는데 이게요 참 어려워요.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격렬하게 경선을 해서 이명박 후보가
이어서 대통령 됐어요. 네. 그리고 2008년 총선에서 압승을 했어요. 네. 그 압승을 하고 서울에서 40석이나 하는 와중에도 이재호 후보는 떨어졌어요. 부산에 박형준 후보 떨어졌어요. 어허. 경남에 이방호 후보 떨어졌어요. 네. 경북에 정종복 후보 떨어졌어요. 그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를 찍은 거 아닙니까? 아, 친이계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명박의 핵심들이 떨어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2011년에 박근혜 강재섭 대표가 저기 손학규 대표랑 분당에서 붙는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그때도 분당인데도 강재섭 후보가 손학규한테 졌어요. 저는 그때도 2008년도 총선의 연장선으로 박근혜 지지자들이 저는 강재섭 안 찍었다고 봐요. 이 왜냐하면 2006년도 전당대회 때 박근혜가 강재섭을 밀고 이명박이 이재호를 밀었는데 강재섭이 배신했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혁신하고 대통령과 차별을 할 때 보궐선거가 되든 뭐가 되면 친윤계 지지층들이 대거 상대 후보를 찍으면 이 혁신이 성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저는 필요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방점은 차기 대권으로 가는 방점은 당 혁신에 있는 거지만 그래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계속 척지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4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반대로 말하면 윤 대통령에게도 4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첫째,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한다. 아하. 두 번째, 전면적으로 관계 회복을 한다. 세 번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만 하고 당과 거리도 당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따로 간다. 탈당하지는 않겠지만. 예. 네 번째는 오히려 이제 위기가 기회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장관을 만들고 원내대표를 통해서 야당과 직접 대화하면서 뭐 개헌이든 이런 뭐 메가톤급 이슈를 어젠다를 던지면서 직접 정치할 가능성 이 4가지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포지션은 먼저 뭐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그 스탠스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공은 대통령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려는 의지를 갖다가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뭐 수사 문제가 됐든 뭐 특검 문제든 뭐든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윤 대통령의 문제지. 그러니까 공중근해뛰기에서 여자분이 손 놓고 날라올 때 그 잡아주는 건 그 남자분이잖아요. 그걸 믿고 날라왔는데 안 잡으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은 일단 그 윤 대통령한테로 일단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와, 윤 대통령이 이게 공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쥐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공을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분이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일단 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서 향후 당정 관계가 규정될 거다.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대통령의 어떤 태도에 달려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게 어제 대답에서부터 드러났어요. 어제 무슨 답변이 있었냐면 기자들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막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민감한 질문들이 꽤 있었거든요. 우선 최상병 특검 그거 전당대회 중에는 뭐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해서 찬성하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요 질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주말에 제3장소에서 그 수사받은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 한번 듣고 올까요? 정치는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대표로 오늘 됐고요. 그리고 당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두 개의 대답이 좀 섞여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앞에 대답은 최상병 특검법 그건 내가 말한 걸로 인해서 그 방식으로 인해서 어떤 좀 돌파구가 열렸다. 그러니까 나 그 입장 유지한다 이거고요. 그다음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좀 벗어나 아쉽다.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첫 번째 특검에 대한 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조금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구가 열렸다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결국 민주당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낸 방식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 서로 다 알지 않겠느냐 이런 뜻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그 시점에 그 이슈를 제기했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 같은 분도 돌아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민주당의 지금 특검 방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져. 그래서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도 이건 제 요구하면은 무조건 그 부결되게 내가 막은 거다. 왜 우리 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 그 한동훈 안도 있는데 민주당 안에 우리가 왜 동의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를 막았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돌파구를 열었다라는 평가를 했을 것 같고 그건 저는 후자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국민 눈높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검찰 내부의 문제도 있고 검찰청에 직접 가서 받았으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에서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은 유튜브 댓글쇼로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마이크가 열렸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대표가 이제 박정호 교수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나갔어요? 나간 것 같은데 그분 잘한다고. 전 뭐 저도 정치 해설을 그분처럼 정말 듣는 분들이 명쾌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박 대표님도 잘하세요. 박 교수님도 잘하시고 두 박이 다 잘하시네요. 오늘 박정호 교수와 박성민 대표로 이어지는 본방송에 이어서 1타 박성민 오늘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워낙 많았어요. 일단 어제 한동훈 대표의 63% 압승에 대해서는 변화를 바라는 당심이 민심을 따라갔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고 변화를 바라는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셨다고 했고 윤상현, 나경원은 졌지만 이긴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니 뭐 이긴 것까지는 아니에요. 다음에 그 당 대표는 뭐 나경원, 윤상현에 대결되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원 당규 못 바꾸면 9월달에 그만둬야 될 텐데 그때 윤상현의 재발견이야. 윤상현 같은 사람이 전략가에 똑똑하고 나경원은 이제 포지션이 그랬기 때문에 본인 할 얘기를 다 한 거고 원희룡 대표는 이번에 친윤의 대표자로 나왔기 때문에 뭐 네거티브 캠페인을 조금 좀 세게 한 거. 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공천 문제라든가 뭐 문자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댓글 문제, 이 문제는 조금 레드라인을 넘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도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좀 나경원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우회 공격, 경고. 아하, 그렇게 보셨어요. 이제 이분들 한동훈 대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른 후보들의 성적표를 받는 것 같은 순간을 저는 표정으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막 하는 그 순간 한동훈 대표가 다른 후보들과 이렇게 얼싸안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요때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장면 한 번만 다시 틀어볼까요? 여러분 표정 한번 잘 보세요.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요. 우리 후보들이. 한 번만 그 발표 장면에 그 후보들 표정을 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74,419표, 원희룡 후보 96,177표, 윤상현 후보 19,051표, 한동훈 후보 32만 709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윤상현 후보 엄청 밝게 웃습니다. 계속 말을 시켜요.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후보 인사하고 김재원 후보 밝게 웃으면서 얼싸안고 나경원 후보도 덕담을 막 하면서 밝게 웃고 원희룡 후보 좀 잘렸는데 윤상현 후보는 전당대회 저 다 봤거든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계속 옆자리에 앉아서 한동훈 후보한테 귓속말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지낸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런 느낌이었고 나경원 후보는 어쨌든 마지막에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뭐 덕담도 주고받고 뭐 속은 어떨지언정 하여튼 그랬어요. 반면에 원희룡 후보는 뭐라 그럴까 묘하게 아쉬움이 남는 표정 뭐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이분들의 이게 어떤 성적표 같은 느낌? 뭐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어떤 예고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우리 올림픽 이제 파리 올림픽 할 텐데 금메달 노리던 분이 은메달 따면 속상하고 윤상현 후보는 메달 못 딸 줄 알았는데 동메달 따갖고 너무 좋아하시는 표정. 누가 보면 당대표 되신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번엔 어차피 되게 어려웠지만
윤상현이가 있다라는 건 이제 존재감은 분명히 딱 그 토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어떤 화합형 인물 같은 느낌을 주면서 야 만약 다음에 이제 대선 앞두고는 관리형 대표 필요할 텐데 그때 윤상현 이제 이런 느낌을 줬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정부 장관 신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여기 저 이재명 저기 그 저 김두관 후보 토론회에서도 그 지목이 유승민 윤상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민주당 토론회, 국민의힘 토론회 다음 날 민주당 토론회였는데 어떤 질문을 저희가 드렸냐면 여당 후보 4명 가운데 같이 배낭여행 한 달 가고 싶은 사람 골라주세요 그랬더니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가 다 윤상현 후보랑 가고 싶다고. 아니 원래 그 저기 뭐 되게 친화력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 당에 뭐 김태호 후보 의원. 네. 윤상현 의원 이 두 분이 선거도 무지하게 잘하고 그치. 친화력도 엄청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 김두관 후보 며칠 전에 방송 어디서 저랑 같이 했는데 김태호 후보한테 전데 워낙 그분 뭐 친화력이 있고 선거 끝난 날에 바로 전화해서 하여튼 선배님 뭐 하는 거 뭐 그런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정무장관으로는 제격인 분들이신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나경원 후보는 조금 여러 차례 나와갖고 조금 뭐 이렇게 아깝게 졌다기보다는 좀 뭔가 안쓰러운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축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그렇죠, 한번 그렇죠. 우리가 나경원 한번 뭐 뭐든지 한번 밀어줘야 된다. 서울시장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이건 이제 좀 축적이 된 거고 원희룡 후보는 좀 아쉽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총선에서 붙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붙을 때도 악역을 그냥 마다하지 않고 한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오세훈이나 홍준표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밀리기 때문에 좀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니까 친윤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원희룡이다. 이렇게 했는데 득표가 좀 뭐 한 30%라도 1차에서 넘었다면 그러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남긴 남을 거예요. 15%는 그래서 15%는 많이 아쉬운 거. 18%인가 그랬죠. 18%인가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보수층 내부에서는 그래도 할 말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또 다음 기회를 봐야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기 서울시장 도전할까요? 그 당 대표를 나갈지 서울시장을 나갈지 대선 경선에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안 나간다고. 그건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시장 도전이 가장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계속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꿈을 꿨던 부분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 도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무장관직 신설하면 입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이제 그 정부 조직법도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도 카운트 파트너로서 지금 원내대표가 다 충돌하니까 저쪽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말이 좀 통하는 정성호 의원과 이쪽에 뭐 윤상현 의원이 만난다면 두 분이 원내 수석 부대표를 같이 하면서 맞아요. 아주 호흡이 잘 맞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이 나도 이제 본격적인 정치를 좀 해야겠다. 뭐 개헌 얘기까지 포함해 다 모든 개혁안을 다 테이블 위에 올리고 야당이 원하는 개혁안도 같이 의논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뭐 제격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와서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 귀에 꽂혔어요. 뭐냐면 이 최상병 특검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의견과 추경호 원내대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3자 특검이고 뭐고 지금 공수처 발표를 보고 그 다음을 얘기해야지 무슨 지금 특검을 받고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거고 한동훈 후보는 어제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밝혔습니다만 제3자가 추천하는 아니라면은 그거는 뭐 논의해볼 수 있다라는 그게 국민 눈높이라는 요런 이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김재원 최고의 얘기는 이거는 원내 일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의견이 당대표 의견에 앞선다.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당대표라 할지라도 다른 이견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원내에서 이런 당론이 정해졌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견을 말하면 그때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묘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복선 같은 거? 뭐 좀 이런 걸 느꼈거든요. 아니 그 뭐 당원 당규의 역할은 뭐 이렇게 업무 분장 다 돼 있겠죠. 그런데 뭐 당 대표가 있는데 외든 뭐든 차기 대권 주자 1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내의원들도 따라갈 텐데 급속도로 이제 친윤에서 친한으로 이동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다만 이제 특검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 민주당이 탄핵 빌드업의 일환으로 하고 탄핵 청문회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 얘기를 계속하기는 좀 부담될 겁니다. 적어도 경찰에서는 적어도 뭐 그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결론을 내렸고 박정훈 수사단장도 임성근 사단장 빼달라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다.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특검을 좀 더 들어가자 얘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그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 얘기 한 것처럼 딱 민심에 기반해서 얘기를 다 한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에서 정치적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더 밀고 나가지 않을 여기서 더 밀고 나가자는 건 보시는구나. 대통령하고 난 딱 그 아까 말했지만 관계회복 시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입장을 완전 바꿔가지고 그래요 공수처부터 봐요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더 이걸 세게 밀고 나가는 제스처를 취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니까 충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신다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대표가 최상병 특검 제3자 방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만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그 역제안해 올 때 그때는 이제 고민을 좀 더 하겠죠. 그렇죠. 민주당은 그 틈을 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 걸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 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 하자 하면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그 손 잡지 않았어요. 한동훈 특검법은 그렇게 성립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손을 잡지 않다가 한동훈 대표가 유력해지면서부터 그리고 댓글팀 의혹이 나오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법사위에서 논의한대요. 그 문제 논의한대요. 이렇게 될 경우 제 설명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이 같이 부상하게 되면 보세요. 만약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이제 뭐 제3자 특검으로 해가지고선 특검 추천으로 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이 합의가 되고 수용이 되면 한동훈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야당이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대통령 앞에 한동훈 특검법이 갑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래? 그럼 한동훈 특검법 그거 내 거부권 행사 안 할게. 이렇게 되면 양쪽이 하나씩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용산과 여의도가 하나씩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닌가. 묘하게 두 개가 얽혀 들어가는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실수라고 후보의 실수라고 제가 그때 얘기할 때도 이게 그 논리적으로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한동훈 후보가 민심의 그 지지율이 높다 이거예요. 특검이. 요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해봐야 나올 게 없다. 그러니 받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리를 상대 후보들이 똑같이 반격했잖아요. 자, 그럼 한동훈 특검도 민심의 지지율이 높고 해봐서 뭐 한동훈 후보님 뭐 나올 게 있습니까? 한동훈 특검에서 뭐 자녀 문제든지 뭐 나올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는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그 한동훈 후보가 모든 문제를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놓기 때문에 그럴수록 반격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반격이 편해요. 반격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검사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데 좀 정치인이 되면 좀 언제든지 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조금 유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아닌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선택지가 4개가 있고 윤 대통령에게도 선택지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이든 한동훈 특검이든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거다. 옛날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건 갈라치기 하는 거지만 그건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죠. 아니 내가 아무리 한동훈을 흔들려고 그래 한동훈 특검이 왔는데 이걸 거부권 행사하고 특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통령도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면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의 그 공소취소 부탁 문제를 그건 개인적인 부탁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도 스탠스였으면 좋았을 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이 기소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검사로서 할 일을 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뭔지 잘 알아들었는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린 거는 지금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넘어간 거는 조금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있다고 보죠. 의도가 있었다는 보는 거죠. 그 의도는 나경원 후보를 향한 의도는 아니고 카드를 살짝 깐 거다. 나도 이런 거 가지고 있다라는 카드. 왜냐하면 댓글팀 문제와 관련된 그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한동훈 캠프에서. 왜냐하면 그 내용이 보면 간단치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참 복잡하죠, 여러분. 묘한 부분도 많고 복잡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고 해설하고 전망해 주시는 제가 분이 또 답은 좀 틀려도 풀이 과정은 그럴 듯하게. 그러니까요. 듣다 보면 이런 면도 있네. 깜짝깜짝 놀라요. 잘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인데 그 순간에 그럴 듯하게 들리고. 해석판을 읽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군요. 이제 앞으로 첫 시험되는 그럼 첫 숙제는 최상병 특검법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그러니까 첫 야당 시험되는? 입장에서도 계속 여당을 흔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걸 지금 봤고 그게 여러 가지 특검법으로 지금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 잠깐만 공을 던지겠죠. 그렇게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 내전의 상처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저는 확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계속 공세를 차고 있는데 이 안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공합작이란 걸 왜 했습니까? 그건 일본에 맞서 싸우려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당장 확전은 좀 어렵고 그럴 여력들도 없다고 봅니다. 오케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반응일까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분 이제 안 한다고 이거 하실 거예요. 조만 그분이 안 하신 걸 여러 번 안 하셨기 때문에 금방 또 하실 겁니다. SNS에 어제 바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무 관련된 얘기는 안 할란다. 잘해보쇼. 약간 이런 느낌의 SNS를 올렸고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 정확히 워딩이 뭐였는지. 중앙정치 얘기 안 한다. 알아서 잘하시오. 나 얘기 이제 안 할랍니다. 했는데 훈수 둘 거다. 앞으로도 계속 둘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차기 대권 주자가 당권을 장악한 상황인데 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게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좋진 않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2005년 11월 달에 당권 대권 1년 6개월 중 분리 조항을 만든 건데 지금 물론 이분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9월 달에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셋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해야 된다. 2027년에 안 나간다고 선언하거나 아니면 9월 달에 내년 9월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민주당처럼 당원 당규에 손을 좀 대거나. 근데 당원 당규 손 대는 건 지금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9월 달에 그만둬야 될 때 그때까지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게 이제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와서 그렇죠. 오버페이스 했으면 오버페이스 하면은 그 체력이 뒷감당이 안 되면 처지는 거 아닙니까? 마라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도 우리 총선 끝나고도 기습을 하려면 타이밍으로는 지금이다. 상대가 지금 분열되어 있고 명분도 지금 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치고 나올 땐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틈을 노리고 잘 들어왔고 백서도 그때 이철규 원내대표 못 나오고 조정훈 위원장이 백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온 백서는 나올 필요 없는 백서가 나오는 거고 나와야 될 백서는 나올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항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백서가 나온다. 전 가능성 제로로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왜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전당대회 전에 백서를 내놓을 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혼란 같은 거 만드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소리 없이 강한 분입니다. 그게 어당팔 그러는데 거기 어수룩한 데가 온데 왜 어수룩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수가 9단인 분입니다. 구단이시죠. 진짜 정치 구단이시죠. 정치 구단이고 의외로요. 많은 정치인들이 롤모델이 항우여. 맞아요. 다들 저는 항우여 의원이 롤모델. 근데 그분이 항상 웃으면서 하시는데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조금 하셨는데 그거 했더니 당내에서 모임들이 도대체 이 당은 뭘 걸핏하면 비상이냐? 비상 빼고
그냥 대책위원장이라고 부르자. 항우여 대책위원장.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진짜 비상대책위원장 아니라고. 이제 그거 그만 써야 된다고. 진짜 그 말 다 맞다고. 이번에 정말로 초비상대책위원장이야. 그래 나는 초비상대책위원장이라. 나는 황우여 초비상대책위원. 재밌는 분이고. 재밌어요. 여유가 있고. 항상 웃으시고. 공격해도 그냥 허허허허. 이게 단수고 이게 고단수예요.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조정훈 고단수예요. 위원장이 틀림없이 백서 들고 가면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건 알아요. 그분 사이. 그거 나한테 보고하지 마. 나 그 안에 뭔지 알고. 그거 듣는 순간 본인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런 분들이 진짜 고단수고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더 무서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백서를 자신의 임기 가운데 전당대회 전에 내지 않을 거라고 보셨단 말씀이시고 그 사이에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찾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분간 중앙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네요.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입니다. 단합해서 이 난국 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근데 저 홍준표 시장님의 저 당분간은 저기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길면 또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보수에 볼려고 신한국당부터 시작한 분이니까 항우여 대표도 그렇지만 항우여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보면 야 이게 당이 안 되려니까 윤석열로도 모자라서 또 한동훈으로 용병으로 하냐. 또 외지인이 왔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잘 안 될 때 그랬거든요. 박원순이도 안철수도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좀 키운 우리 선수가 있는데 뭐 이런 서운함, 뭐 속상함, 뭐 그것도 이해 못하는 분노 건 이런 게 아니죠.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경력으로나 모든 걸로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이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원희룡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다 비슷한 나경원도 다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삼국지 얘기하는 거 뭐 사람도 싫어. 삼국지로 말하면 몰락한 그 유씨 가문의 적자들 아닙니까? 떠도는. 그러니까 그 유비가 가는 곳마다 유씨들 만나면 그렇게 울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저 조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제 이분들이 오랜 그 적자고 그러니까 말하면 한나라로 말하면 다 유씨성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인데 이게 또 우리가 뺏겼어. 또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만 그걸 서운함을 입 밖으로 내는 분과 안 내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홍 시장님은 그걸 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 되는데 일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 명분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출마 명분이 없고 타이밍으로 맞지만 명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이 방송에서 나오려면 난 2027년 대통령 선거 안 나간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은 내가 반드시 막는다. 그걸로 명분 삼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는 이철규 원내대표설이 있고 조정훈 백서위원장이 한동훈 책임이 마치 윤 대통령보다 더 있는 시 얘기를 하고 윤 대통령 만나고 나는 홍준표 시장이 연일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출마 명분 없던 한동훈 후보에게 출마 동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한동훈 대표를 막는 거는 출마를 막는 거지 출마 시켜놓은 다음에 이기는 방법은 없다. 그런 이제 뚜껑을 열어갖고 튀어나왔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고단수기 때문에 일찍이 끌어들였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사실 그것도 자 이제 한동훈이 대통령 관계도 저렇고 너무 일찍 나왔는데 정치 모르는 순진한 친구가 일찍 나왔는데 저 1년 동안 아마 미친다 보이고 끝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웃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안 그래도 나왔어요. 홍 시장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한동훈 출마의 명분을 만드는 이유가 뭐야? 그것도 너무 대놓고 연일 계속 막 어린애 이러면서 이거 혹시 한동훈 후보 지금 좀 쉬려고 하는 외국 가서 좀 뭐 시간을 보내거나 이러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빨리 끌어들여가지고 빨리 등판시켜가지고 대선 전에 힘 빼려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안 그래도 나왔거든요. 저는 뭐 다른 분들이 그런 생각까지 못한다고 보지만 저 홍준표 시장은 그 생각 능히 하실 분이라고 좀 봅니다. 고단수라?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한동훈만 이제 일단은 좀 뭐 미천을 다 드러나게 하면 뭐 오세훈이나 뭐 원희룡보다는 보수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다. 그런
생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건 원희룡 후보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지더라도 결국 핵심은 뭐냐. 윤 대통령은 어쨌든 한동훈은 아니다. 그럼 누군가 대항마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셋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이다. 뭐 이런 거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잃은 게 많죠. 사실은 소장파 이미지라든지 네거티브를 좀 많이 하면서 소장파 이미지가 상처받은 거 아니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좀 잃은 것들 얘기하지만 하나 얻은 건 뭐냐면 원희룡 후보한테 그 찐팬 요런 게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그 친윤 찐팬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얻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내상을 입은 건 사실인데 조금 왜냐하면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 네. 약간 전략적으로 조금 우왕좌왕한 게 있어요. 토론 뭐 네거티브를 하다가 갑자기 뭐 원패스 같은 거 갑자기 뭐 갔다가 또 갑자기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 그 전략적으로 좀 재점검을 한다면 한번 뭐 그래도 다음에 그 대선 경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발판? 뭐 발판은 있었고 유승민 의원도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거듭 얘기지만 좀 나와서 얘기를 좀 했다면 그러면 조금 그 다음에 대선 경선 뛰어들 때 좀 부담이 덜했을 텐데 하나 아쉬움은 좀 있죠.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 대표가. 네. 구찌뽕님이 물어보셨는데 궁금한데요. 어떤 면에서 찐팬이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찐팬이 된 건가?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소장파 비주류 그룹 뭐 이런 것으로 계속 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잠깐 당을 나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러니까 찐 보수 주류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고 있다가 이번에 그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 지지층 말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많이 결합을 했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군을 확보했다. 요거는 플러스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플러스 텐데 결국 대통령 선거 때는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가 유리할 테니까 그 싸움을 하는 원래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원희룡, 그러니까 기존 지지층 속에서 기존 이미지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새로운 지지층 속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이야기 정리하고 조금만 민주당 얘기는 길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막 뜨겁게 지금 경쟁이 붙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직인지 끝까지 뜨겁게 안 붙을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지난번 방송 때도 그랬죠. 김두관 후보는 뭐 이재명 대표의 대척점에 있는 삼김이라고 하는 김동연 지사나 뭐 김부겸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말고 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 뭐 나머지 분들도 이재명의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고 싶었을 텐데 김두관 후보가 참 아쉬운 거는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전당대 투표율이 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뭐 30%라도 얻을 수 있도록 뭐 반명이 결집할 수 있는 후보면 좋은데 이분이 참 그게 적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만 해도 2010년에 경남도지사 야당연합으로 당선될 때까지는 범친노. 그렇죠. 예, 그 문재인 뭐 이강재 안혜정 격은 그분 아니었지만 그래도 범친노. 그렇죠. 왜냐면 이제 지방자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성장 스토리가 비슷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경남도지사 되고 나서 2년 만에 그만뒀잖아요. 맞아요. 대선 경선 나가면서. 네. 대선 경선 나가느라 그만둔 것도 경남에서 어떻게 이긴 경남도지사인데 그만두고 나가냐 하는 것도 하나 있었고 하필 경쟁자가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나가서 문재인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친노로부터 적자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지금 이거를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경선에서 사퇴할 때도 이재명 지지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모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뭐 9대1로 가고 있는데 물론 뭐 PK 같은 데 가면 조금 수도권 같은 데 가면 조금 낮을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했던 77대 23의 구도를 좀 깰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현재로는 뭐 어려운 걸로. 그렇죠. 뭐 30%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뭐 봐서는 난망한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고 최고위원 선거가 좀 주목이 되는데 15명에서 일단 8명으로 1차 컷오프 추려졌고 신기하게도
7명이 현역이고 1명이 원외인데 그 1명의 원외 정봉주 후보가 4군데 경선에서 1등을 했어요. 누적 득표율 1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봉주란 인물이 이제 수석 최고로 오른쪽 뭐 왼쪽에 앉는 것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 아 정봉주 이분이 원래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낙검수로 인지도가 굉장히 있는 분인데 예. 연설도 잘하고 의외로 이분이요 강경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연도 해요. 그러니까 넉살도 있고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동정표도 꽤 있을 거예요. 뭐 공천을 그렇게 경선을 통해서 이겼는데 박탈당했는데 또 그래도 장해찬 후보는 뭐 끝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이분 그냥 딱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막말로 취소가 된 거였는데 예, 대처는 달랐죠. 각오 발언으로 네. 그것도 예. 그렇게 된 건데 일단 그거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동정 여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은 뭐 팬덤이 본인 팬덤 뭐 장난 아니다 이렇게 믿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아, 예. 그러니까 뭐 또 새로운 목소리를 좀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8명의 후보 가운데 이재명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뒤에 섰던 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미는 후보들이야라는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예. 한 5명 쭉 서. 그분들은 지금 다 떨어지거나 후순위로 가 있고 득표율에서.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희한해요. 아니 당당하게 자기 네. 이름 걸고 자기 걸로 해야지. 그걸 뭘 그 이재명 대표의 뭐 방송 사진 찍어갖고 하려고 그러냐. 그게 뭐 어차피 여기서는 친명이거나 찐명이거나 찐명이거나 그치, 싸움인데 찐이냐 찐이냐. 그 차이에서 자기 걸로 해야지 반명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비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 어차피 다 친명 예, 8명 예, 중에 뽑는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봉주 후보가 만약 수석 자리가 되면은 1등이 되면은 이제 오른쪽 아니면 왼쪽 막 이렇게 앉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거는 대표가 90% 이상 예. 되고 막 그러는데 예. 나머지도 다 산식분들이 1, 2, 3, 4등 하면 예, 예. 그 남들이 어떻게 볼 거냐 이 생각들도 안 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정봉주 후보가 수석이 돼서 오른쪽 옆에 왼쪽 앉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나쁜 건 아니라고 나쁜 보시는 건 거예요? 아니라고. 왜냐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정봉주 후보가 이제 갖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이 중도한테는 조금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 너무 이제 강하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금 꺼리고 있는 건 아니야? 현역에 앉길 바라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보도로 나오더라고요. 그 나머지 분들 중에 예. 강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기 정치,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발언도 할 거예요. 정봉주 의원이. 정봉주 의원. 나머지는 사실 눈치를 보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상대적으로 뭐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저 정도의 득표력을 보이는 것도 뭐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얘기하는 정치 이력으로 봐도 자기가 무슨 뭐 이재명 대표 눈치 보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명이 다 친명인 건 맞는데 강도는 되게 달라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가까운 사이도 있고 통화 한 번 안 해본 사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친명이지만 메시지는 다 친명이지만 그게 다르다는 거. 그 하나는 말씀드리면서 뭐 민주당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예. 뭐 분위기가 워낙 일색이어서. 그렇지만 점점 또 예, 뭐 그런데 온라인 혹시 변수가 투표, 발생하면 민심 다음 주에. 투표도 예.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꼭 해야 되는데 못한 이야기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뭐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나요? 한번 뭐 볼까요? 뭐 없나? 뭐를 우리 안 뭐- 했을까? 뭐 안 한 거 없나? 뭐를 더 하시고 있으세요? 뭐 검찰 이야기 이런 건 잘 모르세요 혹시? 검찰 내부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얘기? 검찰? 예. 그거는 뭐 검찰총장 패싱은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중앙지검장하고 이거는 지난번에 이원석 총장이 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랑 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서면 조사 안 된다, 대면 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도이치모터스 조사받으러 오면 디올백도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교체가 된 이창수 지검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대변인도 했고 뭐 그렇게 좀 가까운 관계로 보였는데 그 뭐 중앙지검장이 그 대면 조사한 거 대면 조사 반드시 해라. 그리고 반드시 검찰청으로 불러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예, 검찰총장이 네. 그 원칙 지켜라. 지켜라. 그런데 그거 이제 깨진 거에 대해서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검찰 내부도 뭐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수사지휘권이 그 추미애 장관 때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없었기 때문에 뭐 늦게 보고했고 그 늦게 보고한 거는 일찍 알릴 수 있었고 예의인데 의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지검의 검사들은 검찰총장한테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알리면 이게 혹시라도 바깥으로 새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도 했을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뭐 경호나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불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두 그룹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그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이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송정호 지검장에서 이창수 지검장으로 바뀌면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사이에 충돌이 있고 이거는 맨날 윤석열 총장 대 뭐 이성윤 지검장 때도 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그렇죠. 뭐 제가 그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여기는 깊이는 모르실 것 같지만 지금 뭐 중요한 이슈죠. 중요한 이슈에서 잠깐 해봤고 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지지난주구나. 2주 전에 우리 꿀단지들에게 쏴주신 50잔의 커피 잘 돌렸습니다. 그래? 제가 대신 박수. 예. 늘 미안하더라고. 50분의 우리 꿀단지들이 시원한 저 커피 한 잔씩 다 하시고. 근데 그게 50분 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어디 영화 보러 갔는데 극장 앞에 딱 있는데 어느 여자분 두 분이 오시더니 유수 씨 잘 보고 있대요. 와 진짜 꿀단지 그 다음 만나셨구나. 하는 말이 전 커피 못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시간 있었으면 사드리려고 그랬어요. 정말. 박선임 대표 이거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다 사달라 그러실 수 있어. 그럼 사드려야지. 와 대박. 와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분이에요. 어제 저는요 점심 먹으러 여의도 갔는데 어떤 건물 들어가는데 한 분이 뉴스쇼 팬이에요. 꿀단지예요. 이러면 사진 찍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사진 찍고 있는데 이분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용기를 얻으신 거야. 그렇죠. 김현정이 셀럽이시니까 그런 거고. 사진 찍어드렸는데 또 한 분은 거기가 이제 그 회사 뭐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사진 못 찍게 하는 앱 같은 게 깔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고 저랑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사진 못 찍은 그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나면 꼭 찍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차를 안 갖고 다니잖아요. 저는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하면 그 용기를 내서 젊은 분들이 오세요. 사진 찍자고. 그러면 뭐 기분 너무 좋죠. 기꺼이. 진짜 기분. 이게 귀찮은 일일 거라고 막 생각하고 못 오시는데 사실은 저희 되게 기분 좋아요. 그 팬이라고 밝혀주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 왜냐면 지금 저희 앞에는 엔지니어 한 명, PD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볼 수가 없다가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면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커피 50잔 여하튼 받으신 분들 감사드리고 마음 같아선 5,000잔, 5만 잔 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일단 한 잔 쏘겠습니다. 각 한 잔씩 쏘겠습니다. 아니 여기 훈팍이라고 쓰신 분이 커피 주세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커피 먹을 수 있겠죠 그랬는데 이분 드려야 되겠다. 한 잔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두 잔 하세요 대표님. 두 잔 하세요.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두 잔 정도는 쏠 수 있어요. 하세요. 아니 전 됐어요. 한 번 되셨어요. 굳이 또 되셨다고. 저는 하쿠님 드릴게요. 하쿠님이 아까 박성민 대표님 아내분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계속 이러시는데 혹시 우리 부인 성함이 제가 집에서 매일 하는데 전 너무 많이 해갖고 문제예요. 저는. 진심이세요? 아니 그냥 진짜로? 뭐를요? 집에서 사랑한단 말을 남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그 얘기 못 듣고 사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 너무 이상하잖아. 왜 같이 사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입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 너무 민망하지. 그런 얘기 어떻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사모님 얼굴 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루도 수도 없이 한다니까요. 하루자고 물어보세요. 저 이번 참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네. 그게 뭐 아메리칸 한국 사람들도 다 그래요. 우리 그거 못해. 어떻게 가족끼리? 그러면 김현정이 그것도 안 하세요? 못해요 저.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신 저 이분 분이구나. 한 분 더 드릴게요. 예, 예, 길게 예. 쓰셨는데 예. 하여튼 토모코님 낙상 때문에 척추 압폭을 좀 몸이 아프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다 읽기는 어려웠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네. 이분 드릴게요. 그분 누구시라고요? 이거 토모코라고 써 있는 토모코님. 예, 낙상 때문에 토모코님. 척추 압박골절을 진단받았다는데 오케이. 누구 계신 것 같은데 한 분 저도 한 분 더 드릴게요. 몽돌님이 현정아 정신 차려 집에서 본다. 몽돌님 한잔 하세요. 예, 정신 차려야지. 그래. 고맙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방송 우리 박 대표님 한 번만 잡아주세요. 오늘 티셔츠 색깔이 뒤에 배경 색깔하고 완전 찰떡. 그럼 안 보이겠는데? 아니 보여요? 너무 예뻐. 오케이. 오늘 티셔츠 색깔 너무 예뻐서 와 어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이쁜 초록색이 다 있지? 이것도 사모님이 혹시 사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옷이나 뭘 네. 아무것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러면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이러면 옷도 막 계속 사주고 색깔도 딱 이쁜 거 사주고 이러면. 제가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면 네. 가진 걸 사랑하면 행복하고 못 가진 걸 사랑하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가진 걸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모든 걸 못 가진 걸 사랑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훈훈한 목사님 같은 말씀까지 남겨주신 우리 박성민 대표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공개 방송 한번 해달라고.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공개 방송 한번 하려고 돈 모으고 있습니다. 제작비 마련되면 다 모아지면 그때 한번 공개 방송 할게요, 여러분. 그때 얼굴 보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굿바이를 또 날리겠습니다.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여러분 내일 다시 뵐게요. 박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